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걸까? 고등학생 때부터 품어온 의문이 중국인 여성 지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그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10일간의 여행을 결심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처음 본 광경, 말없는 시선들이 알려준 진실, 낯선 사람의 친절함 속에서 깨달은 해답,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한 친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배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국 상하이의 고층 아파트에서 자란 지혜는 어릴 적부터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은 대학 교수였고 그녀에게는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번역된 커뮤니티 게시글과 자막이 달린 영상들. 그곳에는 그녀가 몰랐던 독특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세계가 가진 독특한 유머와 풍자, 그리고 섬세한 감성에 빠져들었습니다. 크크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 문화적 맥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잠든 후 그녀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몇 시간이고 한국 인터넷 문화에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것은 의문이라는 이름의 가시였습니다.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넘쳐나는 중국에 대한 거친 말들, 그것은 정치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더 감정적이고 깊은 거부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규칙을 무시한다. 그런 말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자문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할까? 단순히 국적의 문제일까? 아니면 역사의 문제일까? 혹은 더 뿌리 깊은 문화적 대립이 있는 걸까? 이 의문은 그녀 안에서 점점 커져 어느새 그녀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그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기뻐했습니다. 국제적인 시야를 갖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흥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그녀는 답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거부감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시선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 속에서도 그녀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읽고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의문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대학원 2학년 봄, 그녀는 지도교수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장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교수는 흔쾌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지혜는 10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느꼈던 거부감은 정말 국적에 기반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나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차가운 시선을 받을까? 노골적으로 피할까? 아니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이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고등학생 때부터 품어온 이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공항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뉴질랜드의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고 통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리가 거의 꽉 찬 객실 안인데도 마치 도서관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은 사람들조차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혹은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이 정적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공포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뉴질랜드의 전철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대화합니다.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모두가 무언가에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차가움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에게는 아직 그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인파의 물결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도를 걸으며 그녀는 이 질서의 정체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CCTV 덕분일까? 아니면 엄격한 법률이 있는 걸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경찰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질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해를 초월한 현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한숨 돌릴 때 지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 질녘의 서울이 무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것이다.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그녀는 한 가지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변해버릴지 모른다. 그 예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신비한 기대감으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그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어제와 같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딪히지 않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작아서 지혜가 귀를 기울여도 내용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카페에서는 사람들의 대화가 주위에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대화조차도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인사동을 방문하니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가게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강남이나 홍대와는 다른 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절제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있었지만
그 즐거움은 결코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 무언가가 그녀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공기 같은 것,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가로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만드는 푸른 터널, 세련된 부티크,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한 직장인 남성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지도를 보여주자 그는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으로 최단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꺾을 때 표지가 될 건물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친절함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역까지 달려갈까 생각한 순간 옆을 걷던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기울여 그녀에게도 비가 맞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역까지 가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그럼 같은 방향이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여성은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개찰구로 사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지혜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말은 적지만 행동은 크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이 말로 소통합니다. 괜찮아? 도와줄까? 고마워. 그런 말들이 오가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말은 최소화되고 대신 행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행위, 길을 알려주는 행위, 조용히 앉아있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말보다 더 유창하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지혜에게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경내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이곳에서도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리고 타인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누구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멈춰서서 정성스럽게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온화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10분 정도 상품을 본 후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불쾌한 기색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장사의 기술일까? 아니면 다른 가치관이 있는 걸까? 뉴질랜드에서도 점원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객 서비스로서의 친절함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느낀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숲을 산책했습니다. 벚꽃 시즌은 지났지만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공을 굴리며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이 그녀의 발밑까지 굴러왔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주워 아이에게 돌려주자 아이의 어머니가 멀리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혜는 또 하나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고개를 숙이는 걸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과를 하기 위해, 인사를 하기 위해. 모든 장면에서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 점원은 상품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고 거스름 돈을 두 손으로 건네고 마지막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쇼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점원은 마치 중요한 임무를 마친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손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정성.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단어였습니다. 겉과 속이 없다. 즉, 표면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대접. 하지만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기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그녀는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불편하게 음식을 먹자 아내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작은 접시를 가까이 놓아주었습니다.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깊은 신뢰와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것들이 말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와 배려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아니, 말로 하지 않기에 더 깊이 전해진다. 그런 문화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남산 서울타워를 찾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거대하고 복잡했지만 신기할 정도로 정연했습니다. 무수한 건물, 무수한 도로, 무수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법률일까? 교육일까? 아니면 더 근원적인 무언가일까? 전망대에는 많은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어를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한국인들은 명백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느꼈습니다. 이 거리는 편견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 마음속의 의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을 걸었습니다. 고급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는 세련된 어른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쇼윈도를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앞에서 한 여성이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행인이 즉시 주워서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행인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은 불과 10초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항상 주위를 보고 있다. 타인의 어려움을 알아채려고 한다. 그것은 감시가 아니다. 배려인 것이다. 하지만 그 배려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이 그녀에게는 아직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혜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매너, 한국 규칙, 한국 문화. 여러 키워드로 검색하자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전철에서는 조용히 하기, 줄 서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그것들은 분명 한국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칙만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중국에도.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토록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걸까? 벌칙이 강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공기 같은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직 잡히지 않는다. 그 정체를 아는 것이 내 의문의 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5일째, 지혜는 다시 홍대를 찾았습니다. 평일 오후, 거리에는 수학여행 온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상점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인파에 몸을 맡긴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편에서 중국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길거리에서 산 꼬치, 음식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먹고 웃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조금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걸으면서 먹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 며칠 동안 그녀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니까 몰라도 어쩔 수 없지. 분명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음 순간 그 그룹의 한 명이 다 먹은 꼬치를 길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도,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총 5개 정도의 꼬치가 보도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시끌벅적했던 거리가 한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소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시선이 그 중국인 그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에는 분노도 비난의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과 경멸, 그리고 거절, 말없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기에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리쳤다면, 만약 누군가 불평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 없는 거절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과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조용한 단절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고등학생 때부터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그 자체, 국적도 민족도 아닌 행동인 것이다. 이 확신은 지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겨났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규칙을 중시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이해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가만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대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즐겁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도 확실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카페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중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손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까?
혹은 이 공간 전체를 위한 것일까? 아마 답은 모두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개인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위해서도 행동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가 좋아짐으로써 개인도 좋아진다. 그런 순환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경주로 향하는 KTX에 탔습니다. KTX 객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가족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니까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작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동작은 신중했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열 때도 젓가락을 쪼갤 때도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한 입씩 천천히 먹고 다 먹은 후에는 정성스럽게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까지 가져갔습니다. 지혜는 그 일련의 동작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은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자 동시에 자부심처럼 보였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조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현대의 한국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몸짓의 아름다움에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불국사를 찾으니 참배객들로 붐볐지만 그 북적임 속에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기도를 하고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장소의 신성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건했고 주위의 소란과는 무관한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가족의 건강일까? 세계 평화일까? 아니면 더 개인적인 소원일까?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기도의 자세에는 깊은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석굴암을 방문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은 숨을 멎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주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가만히 풍경을 바라보며 10분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이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없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있던 택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갑, 스마트폰, 그리고 여권. 여행자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생각도 말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고 대화도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심지어 묵고 있는 호텔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괜찮으세요? 바로 곁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정장 차림의 남성이 다정한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 살며시 다가와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택시, 가방, 잃어버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금방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택시에 짐을 두고 내리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딘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남성은 그렇게 말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길에 곤란해하는 그녀를 보고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택시 회사에 연락해 봅시다. 어느 회사 택시인지 기억나세요? 지혜는 작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김민준 씨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주변을 다니는 택시 회사에 차례대로 연락해 봅시다. 시간과 장소를 알면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 회사 또 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어째서? 세 번째 전화 통화 도중 김민준 씨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찾았습니다. 가방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가슴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경찰서에 가서 분실물 신고를 합시다. 파출소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김민준 씨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려는 듯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녀를 가까운 파출소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설명도 거의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미 택시 회사에는 연락했고 가방은 찾았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이 매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택시 회사에도 연락해서 가방이 무사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쉰 지혜에게 김민준 씨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텔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시간도 늦었고 아직 마음이 불안할 테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전해진 듯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건 당연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특별한 선인이 아니라 이것이 이 나라의 보통이구나 라고 지혜는 납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것에 닿았을 때 흐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뉴질랜드에서도 중국에서도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말을 걸겠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한밤중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님,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방을 이쪽 호텔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혜는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찾았다. 정말로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택시 회사 담당자가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잊으신 물건입니다. 지혜는 가방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스마트폰, 여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갑 속 내용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도 신용카드도 모두 그대로. 1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그녀에게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흔한 일인 것입니다. 김민준 씨의 말이 다시 그녀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김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날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해 두었습니다. 가방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 짧은 답장 속에 김민준 씨의 인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감사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 그런 자세가 말의 행간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지혜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그녀는 노트를 펴고 이 며칠 동안 배운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한 문장을 쓴 후 지혜는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한다. 한국인들이 지키는 것은 규칙이 아니다. 더 큰 무언가다. 그것은 공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무언가. 부산에 도착하니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운대의 야경, 남포동의 북적임, 오가는 사람들. 서울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근본에 흐르는 질서는 같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혜도 줄을 섰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뜨거우니 조심해요 라고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배려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먹고 있는데 옆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각자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온화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허용되는 공기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저녁,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 작은 사건을 마주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뒤에 있던 남성이 손을 뻗어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 남성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일련의 흐름을 보고 지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과장되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아무도 영웅 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을 할 뿐이다. 그것뿐이다. 하지만 그것뿐 안에 이 나라의 본질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다. 한국은
공기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 공기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형성되어 있다. 그 공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다정함으로 답한다. 하지만 그 공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둔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기 방어인 것이다. 그 답에 도달했을 때 지혜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유란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규칙이나 제한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줄을 서고 타인의 공간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제한 속에야말로 깊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는 자부심. 그 깨달음이 그녀의 가치관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갔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백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1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신기할 정도로 정연했습니다. 가족, 젊은이 그룹, 노부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질서를 지켰습니다.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줄을 선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시 부스 앞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아가 된 듯했습니다. 즉시 여러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태프가 달려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자 여자아이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 누구나 누군가의 슬픔에 마음 아파한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그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한국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조용한 다정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문화다. 그것은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발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조용히 대화하는 가족, 정중하게 응대하는 공항 직원, 모두가 이 나라의 미덕을 체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이 작아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끌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가진 정신성,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깊이 공감한 것입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간 후 지혜는 변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녀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줍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할 때는 목소리 크기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의자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키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존중은 작은 행동의 축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사회 전체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발표를 듣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닌가?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억압과 자기 규율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의 이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후 지도 교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훌륭한 통찰이야. 하지만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려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혜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이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그 유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유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배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댓글,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박사 과정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과 사회적 조화. 그녀가 고등학생 때 품었던 의무는 학술적인 탐구로 승화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김민준이라는 한 남성이 보여준 대가 없는 친절, 택시기사님이 보여준 성실함, 길에서 스쳐 지나간 무수한 사람들이 보여준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지혜라는 인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의 주위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려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좋아져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르쳐 준 것은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려는 자세,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지혜는 지금도 매일 작은 실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다.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길을 양보한다. 쓰레기를 줍는다.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축적이 그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작은 다정함을 만나셨나요? 혹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배려를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은 말이었나요? 아니면 말 없는 행동이었나요? 배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람은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지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다정함은 목소리 높여 외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하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